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재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난 갈수록 큰 걱정이죠. 그런데 요즘뿐 아니라 과거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식량난이 생겨서 여러 고생을 많이 했던 일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의 배경이 되던 중국의 역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때도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농업이 붕괴되고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과 기후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큰 악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은 반복해서 이어지곤 하지요. 이런 경기 변동은 기업 활동과 나의 일자리, 임금,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은 왜 반복해서 찾아드는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호황 vs 불황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존폐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전쟁의 승패 이게 과거에는 꽤 큰 변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후 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가끔씩은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중국의 삼국지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의 기후 변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죠, 작가님? 삼국지는 솔직히 다 안 읽어봤어요. 아니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잖아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정사 삼국지가 있고 예. 삼국지 연의가 있는데 연의는 소설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관중이 이제 이 원말 명초에 썼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정사 그러니까 연희 소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사를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이 허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원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우장비 유비가 다 모여가지고 이 복숭아꽃 아래서 이제 의형제 맺는 거 그거는 네. 정사에 없어요. 그럼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은 실존 인물이긴 해요? 실존 인물인데 네. 약간 정사 60%에 허구 40%? 그럼 실존 인물을 소재로 소설을 쓴 게 나관중이 이제 소설을 쓴 것이 삼국지 연이죠. 아하. 저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예. 정사 삼국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지루하더군요. 그때는 별일은 없었다. 역시 소설은 재밌더라 이거죠. 실존 인물을 가지고 쓴 소설이 그렇게 유명하면 정말 헷갈리겠네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게 약간 이제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 일단 정사를 알고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비교가 되는데 소설만 읽고 거기서 끝나버리시는 분들이 이것이 정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 왕에 된 남자 같은 경우에 예. 많은 분들이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것만 보신 분들은 광해군은 정말 성군, 내가 빌어먹을지 들어도 내가 내 백성은 내가 살리겠다. 이병헌 씨 대사였습니다. 그 뜻. 네.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네. 성군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공과를 따져야 되겠지만 광해군은 쫓겨날 만한 과오를 저지른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사 삼국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그럼 어느 시대예요? 정확히는 시대가? 한나라. 이제 이 초한지가 끝난 다음에 예. 이제 항우랑 유방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방이 승리를 한 기원전 6년 한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죠. 예. 한나라가 건국이 된 다음에 이 한나라가 망하는 후한 요 시기 때가 삼국지의 배경인데 삼국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망해요. 예. 왕망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 가지고 한나라가 한번 망하거든요. 왕창 망한다 해서 왕망이 아니라 왕망이라는 인물이 서기 8년에 웃음이 타이밍 늦게 터지면 참 민망한데. 한 1초 예. 인터벌이 있었네요. 네. 이게 황실의 외척이었거든요. 예. 왕망이란 인물이.
황실의 외척인데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한번 망하게 만든 다음에 신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요. 네. 15년간 유지가 된 짧은 왕조였는데 이 왕망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 가운데서는 말도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너무나 이상적인 이상주의자였어요. 예. 일단은 토지를 개인들이 소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싹 다 몰수해서 국유화를 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또 물가, 야 이거 지금 배추 한 단 얼마야? 10,000원인데요. 공 2개 빼.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것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에 팔아야 될 어떤 이 상품을 예. 100원에 팔아버리니까 이러면 상인도 망하고 생산자도 망하고 예. 세트로 망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국가에서도 이 쌀 같은 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빌려주거든요.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국가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악이다. 그래서 이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15년 만에 신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다시 한나라가 이제 부활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왕망 전후로 전한 후한인데 이 후한의 이제 황제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왕망이 외가 친척이었잖아요. 예. 외척을 멀리하자. 외가 식구들이 궁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외척을 멀리해요. 근데 측근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외척이 빠진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끼워 넣을까 하다가 폐하 저희가 모셔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네? 누구? 환관. 아, 환관들이. 네. 그러니까 외척이 빠진 자리에 환관을 슬슬 끼워 넣기 시작해요. 후한의 황제들이. 고래 가지고 이제 후한의 마지막 그 영제라는 황제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환관, 십상시가 등장을 하면서 삼국지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삼국지 이제 첫 장면에 등장하는 십상시 10명의 이제 그 내시들이 예. 영제라는 황제를 쥐락펴락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시들이 나라를 뭐 다스리더라도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괜찮잖아요. 네. 근데 왜 후한 말기에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살았냐는 삼국지에 안 나와요. 일단 못 산다는 배경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못 산다는 배경이 이제 십상시 때문이다라고 삼국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물론 매직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 후한 말기에 소빙하기였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 그 무렵이. 네.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조조 아시죠? 예. 조조의 아들이 이 강에서 수군 훈련을 하는데 이른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강물이 얼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와. 라는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장중경이라고 그때 후한 말의 그 의사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 한의학에서는 의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 성인 같은 의사. 예. 화타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화타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장중경은 잘 모르시는데 이 상한론이라고 지금 그 한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읽는 예. 책이 있거든요. 예. 요 책을 그때 후한 말기에 장중경 씨가 쓰셨어요. 상한론이 말 그대로 이 추워가지고 네. 다친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추위로 인한 병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상한론에 보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 귀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귀가 떨어지신 분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치료한 다음에 뭘 해줬냐면 그 장준경 씨가 귀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보양식으로 줬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중국인들은 물만두의 시초다. 그래서 뭐 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귀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귀 아픈 분들이 이게 약인가 싶어서 드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찐빵은 제갈공명이 만들었고 야사에 따르면은 물만두는 이 장준경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농업 기반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아주 추웠다. 아주 추웠다. 그래가지고 십상시를 떠나가지고 이 황건적들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게 뭐 십상시의 큰 잘못이 아니라 뭐 십상시도 큰 잘못을 했지만 날씨가 춥다 보니 농업 기반이 이제 농사도 무너졌다. 안 되고 그럼 되는 일이 뭐였겠느냐. 그렇죠. 그
삼국지의 3대 대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에? 관도 대전이 있고 적벽 대전이 있고 이릉 대전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적벽 대전을 너무 이제 그 영화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케일이 크고 적벽 대전이 최고의 이제 그 이 전투로 이제 알고 계신데 물론 중요한 전투지만 삼국지 초반에 모든 분위기를 바꿨던 것은 처음에 있었던 이제 이 관도 대전이란 전투였거든요. 예. 그 조조와 원소가 대결한 그런 전투였는데 예. 이 관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화북 지방의 두 패권자였던 이 원소와 조조가 빵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붙는 전투였는데 모든 전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거든요. 예. 일단은 이 조조와 원소의 스펙을 봤을 때는 그 당시 관도 대전에서 조조가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습니다. 조조는 2만, 원소는 10만. 그런데 왜 조조 일단 승리는 조조가 있거든요. 예. 왜 조조가 승리를 했냐? 물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조조가. 일단은 군량미와 같은 거 식량 보급 라인을 끊어버리면은 전투는 끝난다. 는 거를 조조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이 원소란 친구의 이 식량 보급 라인이 어딘가를 파악을 하고 있다가 오소란 곳에 모든 식량이 다 집합이 돼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불질러 버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오호. 그래가지고 이제 화북 지방의 이제 패자가 되는데 예. 그거로부터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국지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삼국지 연희 소설을 보시면서 유비가 이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알고 계시는데 삼국지 주인공 중에서 유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이 도원결의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때문에 이 관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아주 멋진 물론 멋진 사람이죠. 근데 정사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가 뭘 했는지 관우가 뭘 했는지 장비가 뭘 했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름만 등장하는 걸 갖고 와서 소설을 썼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추측이 가능한 자료가 있긴 있는데 관우는 예. 그 소금 장수였어요. 실제로. 그 소금 장수였는데 이 지방 관리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예. 지방 관리가 관우가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이 애인에게 추파를 던져나 봐요. 나랑 사귀자. 그럼 당연히 관우가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겠죠. 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너 어디 감해서 나한테 지금 덤비냐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관우의 여자친구를 약간 겁탈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관우는 격분해가지고 그 관리를 죽이고 도주를 하다가 아하. 유비를 만났다. 실제로. 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고기 도축업자였다가 그러니까 유비와 같은 동네의 친구로서 네. 원래 알고 있다가 이제 관우가 합세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됐다라는 아하. 것이 정사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삼국지의 분위기를 확 전환시키는 것이 이제 적벽대전인데 적벽대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영리한 싸움 뭐 이런 거? 에?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예. 동남풍이 부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조조의 배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제갈량을 너무 띄워준 거고 네. 그 적벽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된 우한에서 네.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양쯔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적벽대전이 이제 일어났던 해가 이제 서기 208년 11월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 지역에는 겨울이면은 주 6일은 북서풍이 불고 하루는 동남풍이 불거든요. 네. 이걸 북쪽에서 내려온 조조는 몰랐어요. 아. 근데 남쪽 출신 제갈량은 이걸 알고 있었죠. 예. 기다리면 내일 모레는 동남풍이 불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정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소설이랑 비슷하네요. 소설이랑 비슷한데 소설은 약간 과장을 많이 했죠. 네. 아, 그게 좀 불만이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남풍 때문에 진 것도 아닌 거예요? 조조가 실제로 진 이유는 뭐냐면 조조는 이제 그 화북 지역, 북부 중국 출신이거든요. 예. 일단 전투가 벌어졌던 적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북부 출신 이 조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와 풍토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이 이제 북부 쪽에서 내려온 병사들이다 보니까 일단 기후도 안 맞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 그 강을 이용해 가지고 말 타고 걸어 내려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양쯔강 같은 이제 수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자 해서 강을 따라 내려왔는데 남쪽에 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조조의 육군이 이 배멀미를 하고 적응을 못한 거예요. 풍토병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멀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배를 다 밧줄로 하나로 묶어버려라. 안 흔들리게. 아하. 그거를 상대 진영, 그러니까 유비와 손건이 딱 본 거죠. 야, 저거 지금 배에 한 줄로 다 묶여 있는 거냐? 이거 바람이 저쪽으로 불 때 화공하면은 다 박살난다. 해서 불질러 가지고 조조는 거기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진 이유는 북쪽 출신이다 보니까 남쪽의 그 기후와 풍토에 적응 못한 풍토병 때문이다가 정설이죠. 풍토병 때문에 배를 하나로 묶은 건 아니었을 텐데. 풍토병 플러스 배멀미 때문에. 배멀미 때문에 배를 하나로 묶었다가 거기에 화공을 당한 거죠. 화공당한 건 정사입니까? 그건 정사 맞습니다. 이 소설 참 어디까지 사실이고. 그러니까 정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황당해요, 삼국지 스토리 진짜. 알겠습니다. 삼국지의 최종 승자는 유비죠? 아니요. 아니에요? 유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도 제일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 같은 경우에 그때가 이제 원나라 말기 이제 명나라 초때이다 보니까 한족, 중국 한족들의 자존심이 그냥 땅을 치던 때였거든요.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 한족의 이 한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자도 그렇고. 예. 이 한족의 무슨 프라이드를 다시 뿜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있던 그 삼국지 스토리를 우리가 활용하자. 그 주인공 물론 제일 먼저 죽었지만 유비는 한나라를 만든 이 유방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걸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유비를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정사 삼국지에는 제일 먼저 죽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준 엑스트라?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 시대에는? 위촉오 세 나라를 이제 삼국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건 조조예요. 근데 조조도 자기의 브레인 책사였던 사마씨에 의해서 쿠데타로 쫓겨나거든요. 조씨가. 예. 이 정사로 봤을 때는 삼국지의 최종 승자는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한 사마씨의 진나라. 가 최종 승자죠. 여기서 말한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와 다른 게 한자가 다른 진나라. 네. 이 진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최종 승자입니다. 마지막 승자라는 거죠. 마지막 승자죠.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승자일까요? 우리 또 기자님은 과정을 중요하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도 세상 떠났을 거고 똑같이 한 70평생 살다 갔으면 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좀 잘 되다가 먼저 가시나 나중에 뭐 또 이겼다가 또 가시나. 기자님은 지금 유비를 끝까지 주인공으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누가 제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뭐 그런 거죠. 사실 천하를 통일하면 뭐 그게 제일 행복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가보지도 않을 내 땅. 그 뭐 그냥 내 땅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객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정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할까 이 유비 관우 장비 사형제를 약간 조폭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 백성들과 따르는 신하들과 이걸 중요시 생각해야 되지 무슨 이 형제 간의 의리만 생각을 하냐. 이거는 조직 폭력의 그 배경과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전쟁을 일으킨 모든 왕들이 다 그렇죠. 그냥 한번 참으면 되는데 자기 화난다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니까. 삼국지를 갖고 온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야, 삼국지의 정사와 그 비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려지네요. 자, 오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삼국지와 기후 변화의 관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죠.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담은 호황 대 불황, 호황 vs 불황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호황 대 불황 어떤 얘기가 담긴 책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 국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 측면으로 들여다본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물론 이제 호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좀 넘쳐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쓰는 것도 좀 많고 이런 거고, 불황이라 그러면 돈이 좀 없고 경기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실 수는 있는데, 이 책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말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봤다는 게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이라든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 호황과 불황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심리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나름 또 대안도 제시를 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호황과 불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근데 이 대안이 좀 허무하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약간 스포 같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제와 중용을 하게 되면 이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흥분하지 말자. 네. 근데 여기서 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결론을 뭐하러 얘기하냐라고 자기한테 다시 되묻는다면 네. 자기는 왜 언제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냐라고 대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오는 게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무절제 때문이다. 네, 약간은 뭐 심리적인 걸로 보면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 사이클이 왜 생기는가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했을 텐데 이 저자의 설명은 어떤 거예요? 경기 순환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제일 먼저 꺼내든 게 돼지 사이클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독일에서 1920년대 축산물 시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경제학 이론들이라는 게 이 100년 전 이론들을 우리가 다 쓰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돼지 가격이 올라요. 오르게 되면 농가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돼지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끼 돼지 구매를 늘립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새끼 돼지를 구매를 늘리기 시작하니까 새끼 돼지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돼지가 굉장히 귀해져요. 암돼지를 팔지 않거나 집에서 도축을 다들 안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도축 시장에 암돼지, 수돼지가 구분 없이 좀 나오다가 한쪽의 공급축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돼지고기 가격도 더 오릅니다. 물류 업체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이익을 많이 보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재기가 조금 나오면서 예. 가격은 더 오르죠. 더 오르겠죠. 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먹다가 야 이제 돼지고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라고 해서 대체 육을 찾게 되죠. 이게 이제 닭을 소비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 암돼지에서는 새끼 돼지들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나고요. 아까 새끼 돼지 많이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새끼 돼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이제 불황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농가는 어떻게 되냐면 새끼 돼지들을 많이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도 같이 오르고 그래서 네. 농가들은 사실상 이득을 못 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나중에는 사육도수가 주는 현상, 이게 전형적인 경기의 사이클을 보여준다. 그래서 돼지 사이클로 경기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이거 뭐 예를 돼지로 들어주셔서 그렇지만 그 네. 모든 작물들이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배추값 많이 올라가면 다들 배추 농사 지으려고 하고 그럼 이듬해는 배추값 폭락하고 뭐 네네. 다 그런 이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이라서 굳이 저자의 설명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네.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두 가지 현상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사이클을 알고는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소비라는 게 크게 늘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생기는데 소비 증가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다. 근데 마치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까 가격이 오를 때 새끼 돼지 구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라는 건 언젠가,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아무리 싸졌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던 돼지고기를 2번, 3번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매일 365일 돼지고기를 더 늘리진 않는다는 거죠. 소비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나오고. 그러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는 멈출 텐데 네. 우리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사이클이 더 커진다는 뜻이네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국부적 영리함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부적 영리함이라는 거는 뭐 영리함이라고 하니까 좋은 뜻 같지만 부분적으로 영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욕심과 이게 결부가 되면서 더 그렇다라는 건데 돼지 사이클로 돌아가 보면 가격이 오르니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 돼지를 더 사고 암돼지를 시장에서 내놓지 않는 것, 이게 다 국부적인 영리함 때문인데 합리적인 판단의 결정이라는 거죠. 요 자체는. 그 순간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지만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끼 돼지를 사서 이게 기르는 동안에 6개월 이상 이제 도축 시장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 이 6개월 동안 자기처럼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많아서 아까처럼 그 수요는 한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에 시장은 폭락하게 돼 있는데 이 국부적 영리함 때문에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진폭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인 영리함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어리석다는 뜻하고 동의하네요. 네,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조금 뭐 온화하게 표현한 거죠. 국부적 영리함이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곧 오르고 곧 내릴 게 눈에 네.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서 그 돼지 사이클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제 진짜 경기 사이클로는 7단계로 이 책에서는 나눠놨어요. 그래서 7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성장 단계, 포화 단계, 주가 폭락 단계, 극도의 비용 절감 단계, 신기술의 등장, 불황의 정점 이 정도로 한 7단계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경제학자들마다 경기 순환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이론하고 근거를 뭐 갖고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순환 단계를 나눴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저자가 경기가 불황에 빠지는 것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설명하면서. 예. 그래서 스트레스의 강도를 보면 이게 호황의 시기인지 아니면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접어드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뭘 스트레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황기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면 네. 불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명이라는 건데. 경기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뭐 가장 불황 단계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그 근로자들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을 모두 선한 동기가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참여자로 보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을 들러봐도 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거는 주변을 다 둘러보고 가장 적절한 가격에 나는 구매를 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내놓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주 성립이 안 된다. 종종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순진한 낙관주의라고 자기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황 국면에서는 모두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돈도 막 벌고 풍족하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다 순진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소비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비용을 조금만 줄여서 가격을 낮추면 이 시장을 모두 내 자신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이기주의의 출발인 거죠. 근데 이 출발이 결국에는 경제 사이클을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당장 비용 절감에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 그렇게 시작하면 경쟁은 이제 치열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꼼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는 살짝 식재료 나쁜 걸 섞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물건 파는 데에서 정품 브랜드에다가 짝퉁 브랜드를 섞어서 판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혼란스럽고 변동이 심한 저질 시장으로 바뀌고 결국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하고 저급한 일자리는 늘고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는 줄고 불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서 이제 경기가 호황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자라는 이기주의, 여기서는 순진한 낙관주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생산하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좀 더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가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저질의 식재료를 넣어서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네, 물건을 파는 데에서는 정품 브랜드에다 짝퉁을 섞어 넣어서 판다든지 물량이 딸리니까 시장은 이제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질의 임금이 낮은 이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줄고 불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불황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혼란스러운 행동이라든지 뭐 비용을 절감하게 만든다든지 저임금 노동자들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상황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다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시장에 이렇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층은 두 개로 확실히 분리가 되는데 적은 수의 부자,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의 짐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빈곤층으로 나뉘어버리게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맞아요? 맞냐라는 저의 판단의 근거를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하니까 뭐 반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나름의 분석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비용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레몬 시장으로 변하는 시장이라든지 근거로 들 수 있는 시장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물건들이 이 질이 나빠진다. 네. 나빠지기 시작하고 질도 나빠지고 계속 비용 절감을 노력하려면 결국에는 노동비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거나 그러면 노동 시장은 위축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결국 불황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 설명하고 있다. 네. 그럼 불황의 징조를 미리 알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슬슬 상황이 나빠질 테니까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호를 혹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좀 체크해 보는 게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느냐 또는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의 징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황기에는 당연히 복지가 늘어나고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 시간은 좀 감축하고 휴가도 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죠. 그러면 이때는 스트레스 상황이 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앙의 징후라고 표현을 여기선 하는데 효율성과 표준화를 집착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낭비를 배격하고 비용을 절감하자 막 이런 게 시작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어떤 회사들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사업 조정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불황으로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점증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황에서 탈출한다, 만약에 호황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된다라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불황의 정점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경제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 국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은 하나도 없다. 단지 그 사이클마다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될 뿐이다라고 여기서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황기에는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고 뭐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불황의 정점에 들어서면 감량 경영, 뭐 리엔지니어링 같은 이론들 그리고 정부가 좀 개입해서 뭐 지출을 좀 늘려달라, 뭐 이런 이론들이 득세를 하는데 불황의 후반기에는 다시 신고전주의로 돌아간다. 그래서 국가의 많은 부채를 지적하고 국가 정책이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 맡겨놔라. 애던 스미스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또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황의 후반기의 특징은 스트레스가 가장 점증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 중에 다시 시장주의자들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불황의 정점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불황의 정점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노동계에서도 여러 가지 파업도 진행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국가재정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하면서 균형 재정이 시장의 최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개입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책을 근거로만 보면 불황의 정점에 들어가 있다. 스트레스가 가장 점증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조금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절제와 중용이 중요하다라고 앞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경기 불황이나 호황의 진폭을 줄이려면 경제 참여자들의 이 절제와 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중용 그래야 되는 거 우리가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호황과 불황의 원인과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술해 놓은 책인 것 같아요. 호황 대 불황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